스스로 친절한 영국인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악랄함은 전 세계인들도 치를 떨 정도니까요. 그래도 일본인들은 아직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와 친절의 국민성이라고 자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업에는 오이다시 베아라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쫓아내기 위한 부서라는 뜻으로 강제 퇴직을 시키고 싶은데 좋게 말할 때 안 나가면 그 부서에 인사이동시켜서 힘든 일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주지 않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얼마간은 버티다가 결국은 퇴직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에서는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이동과 처우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인들은 사회에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특히 꺼리는 데다가 재판에서 승소하기에 걸리는 긴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실적이 악화된 대기업들이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 직원을 쫓아내는 쉬운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수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도시바를 상대로 말이죠. 지난 9일 오자토 마사요시가 일본 가와사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마사요시 씨는 도시바의 IT 기술자로서 주로 원전 관련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부서가 분사가 되어서 도시바 에너지 시스템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년 3월 말에 희망 퇴직을 모집할 때의 상사의 면담에서 퇴직 의사가 없다 라고 거절한 이후에 바로 쫓아내기 위한 부서 오이다시 베아로 인사이동을 당했습니다. 그 후 IT 기술자인 마사요 씨를 업체의 창고로 파견해 박스 포장 등의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사요시 씨는 다시 원 직장으로 돌아가서 IT 부서에서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많은 상담과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 1년 동안 육체 노동과 멸시와 박해를 견디다가 결국 9일 기자회견을 하고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노조와 언론에서 상당히 문자화했을 것이고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만 언론에서 기사화하면서 관심을 갖지만 막상 긴 시간의 재판 과정과 비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부터 있었던 이런 쫓아내기 위한 부서가 지금까지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와 법원, 검찰도 직원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는 도시바뿐 아니라 파나소닉, 리코, 도쿄전력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또 계속 사회 이슈화되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희망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쫓겨나는 부서에 배치가 되어 결국은 사표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희망 퇴직을 이유로 상사와 면담을 할 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녹음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상사와 면담할 때부터 의심을 하고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도리어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질문과 답변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렇게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답답한 일본이고 참 힘든 나라네요. 도대체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왜 이런 부당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배려와 친절의 국민성이 아니라 잔인하고 악독한 일제 순사들의 모습이 국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계청이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2월 고용 동향을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는데 지난달 취업자는 2,683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49만 2천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를 기록한 건데 이 증가폭은 조금 줄어든 그러는 추세인데요. 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3%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건가요?
건가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예.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코로나19 관련 영향이 좀 일부 확인이 됩니다. 일단 이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 명 늘었고 50대와 30대 취업자도 소폭 증가를 했는데 40대 취업자가 10만 4천 명 줄어들어서 52개월 연속 감소했고 20대도 이제 2만 5천 명 정도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한 거거든요.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9천 명 줄어드는 건데 이건 작년 6월 이후 처음 감소하는 거여서 예. 좀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고용률을 좀 떠받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단기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취업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6만 2천 명이 늘어나서 증가분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36시간 이상 이제 일자리 취업자는 21만 2천 명이 감소를 오히려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 휴직자가 14만 2천 명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령층 일자리 등에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 연기 또는 무급휴직이 늘어나서 이제 이 숫자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연령별, 시간별, 산업별로는요. 이게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0만 2천 명 늘어났고 운수 및 창고업, 농림어업 순으로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요.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10만 6천 명 감소를 했고 이외에 이제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급감의 영향으로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 운수 창고업의 경우에는 택배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뭐 언택트 이코노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경우는 어때요? 지금 비임금 근로자 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 9천 명으로 3.8%가 증가를 했는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만 5천 명으로 9.1%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는 8천 명으로 소폭 이제 감소를 한 상황인데, 즉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지금 줄이는 추세이고 여기다 이제 가족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점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월 통계잖아요. 그렇습니다. 3월은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수치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약한 고용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러모로 좀 다층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이번에 문제가 된 콜센터 문제가 그런 건데 여기의 경우에 이른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직장일 뿐더러 대개 뭐 쉴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이런 좀 취약한 구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콜센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어려운 게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은 금방 마스크가 적게 되는 데다가 고객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현재와 같은 마스크 판매 구조에서는 또 출퇴근 시간에 쫓겨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호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지금 뭐 벌이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임금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횟수가 줄어들면은 그대로 이제 급여에 타격을 받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요즘에 여러모로 우려가 돼서 이제 학습지의 어떤 그런 이제 수업 일수나 이런 걸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소득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직장갑질 119가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가 247건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했다 이런 제보도 109건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강요한다 이런 제보도 한 35건 그리고 기타 불이익을 줬다는 제보가 57건에 이른다고 하니까 지금 직장 내에서의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스포츠센터 강사라든지 보험 설계사 등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피해가 역시나 크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런 직종별로 그런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와 경북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경산, 청도에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과 생활 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 달라 이런 이제 촉구도 했는데요.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산 특위에 출석을 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추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11조 7천억이 아니라 40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 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는 이런 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 서비스 분야의 자금애로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라면서 내주 안에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책 중에 일부 소요 예산의 경우에는 아마 추경안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언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난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당장 이번 추경에서는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방침이 당정청 회의에서 재확인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2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좀 반영됐으니까 이걸로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좀 현금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좀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 교수도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 등의 어떤 간접 방식보다는 현금 지원과 같은 직접 방식이 낫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재난이 닥쳤을 때 모든 국민한테 돈 주자가 기본소득인데 정 안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라도 현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이요. 이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지 시간 10일 이 뉴로셀시의 2주 봉쇄 조치를 선언했는데요. 이 뉴로셀시 인구는 7만 명 정도인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가장 큰 대규모 감염자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환자는 현지 시간 10일 770명을 넘기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후보 경선 그 유세도 취소된다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는 현지 시간 10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유세를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날 오하이오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 이제 클리블랜드 거주자라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유세 취소 사례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은 78살, 버니 샌더스는 79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유세 전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한국하고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 금지시키려고 했지만 시행 안 한다고요?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이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가 지금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실효성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외교적, 경제적 파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행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관련 인적 교류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중심부에 있는 데다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이동이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이탈리아만 막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네. 오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서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조치는 세계적 표본이다. 이제 이런 노력을 높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마 이런 점도 반영이 됐을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2박 3일이 너무 짧아서 시작하다가 많은 것 같아서 최소한 3박 4일은 돼야 그래도 뭐 좀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내가 이제 하루 2번씩 하는데 한 10번 정도는 해야 그나마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기간을 조정해서 길게 하겠습니다. 내가 74년, 75년, 2년 동안 감옥을 살았는데 유신체제 반대해서 우리 정치범들은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살이 했습니다. 방이 0.7평이에요. 내가 이제 정보부에서 조사받다가 몸을 다쳐서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양쪽 다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나 막는 사람이나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지나보니 그래요. 무조건 데려다가 후드로 패니까 폐암 언제 갔다 와서 그거 참 몸을 다쳤어요. 이게 이제 고문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문 전문가들은 되게 아프지만은 나중에 후유증이 적도록 하는데 어디서 사고 나냐면 피할 때
피하잖아요. 매가 들어오면. 잘못 피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쪽 옆구리를 잘못 맞았어요. 내가 피하다가 이쪽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야. 이 옆구리가. 숨을 들이쉬면 막 뼈마디가 아프고, 내쉬면 관절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콩하고 보리밥인데, 이빨이 전부 흔들거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콩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콩 골라내고 보리만 우물우물 넘기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1월 달에 들어갔는데, 긴급조치 1호 첫 사건이지요. 4월 달 되니까 긴급조치 4호까지 발표되니까 정치범이 많아진 거예요. 수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독방에 한 명씩 더 넣더라고요. 내 방에 28살 먹은 김용상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인사하고서는 내 몸이 막 형편없으니까, 몸이 왜 그러세요? 아내가 고문 후유증으로 좀 살아나갈런지 걱정된다. 감옥에서 죽어 나가면 뒷문 출소를 해요. 살아서 나오면 앞문 출소라고 그러고, 뒷문 출소할 것 같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자네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닙니다만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의사겠네?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요기라 그래요. 요가 전문인을 요기라 그럽니다. 요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주고등 출신인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안 가고 요가를 전문으로 한 겁니다. 인도 갔다 하기도 하고 지리산 들어가서 수련하고 그 방면에는 아주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 요가를 오래 하면 몸의 구조 같은 것 대충 알게 되니까. 난 그러려니 했는데 아직 그때가 추웠어요. 밤 되면. 나는 몸이 불실하니까 뭐 이불 덮어도 덜덜덜 떨고 지내는데 자기 이불을 나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아직 추운데 자네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요기 아닙니까? 요기라고 추위 안 타냐 그랬더니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춥고 더운 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히마리아 가면은 요기들이 얼음판 위에서도 그냥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깨보니까 나는 이불 2개 덮고도 떠는데 마룻바닥에 그냥 이불 안 덮고 잘 자는 거야. 이 사람이 상당한 수준이로구나.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제 요가 지도를 받는 거지요. 20일을 열심히 했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옆구리. 한 달을 지나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겠다. 2달을 하고 나니까 고문 후유증이 사라졌어요. 근데 1대1로 뭐 둘이밖에 없으니까 한 방에. 남는 건도 시간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넘어서니까 그 인생관이라 할까, 종교관, 신관이 힌두교, 불교가 바탕에 있는 거야. 그냥 몸을 엑서사이즈 할 때는 뭐 괜찮은데 한 단계 이제 명상, 정신 수련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치관의 배경이 힌두교, 불교가 있어요. 그 내가 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성경적인 크리스찬다운 이런 건 없나?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지요. 근데 내가 호주 시드니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집회 마치고 저녁에 텔레비를 틀었더니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우리 곽진호 사범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호주 텔레비에. 그래서 아버지 한국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호주의 럭비 선수가 몸이 덩치 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럭비 선수가 미는데 곽사범이 체격이 적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곽사범이 미니까 팍 나가 떨어져. 근데 끝에 말이 나는 크리스찬 무술을 창안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 말이 나한테 딱 필이 박힌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찾아서 만났지. 그래서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아주 이 방면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무술 수련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무술이 우리 중국의 그 무슨 절입니까? 소림사. 소림사는 세계에서 무술 배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소림사 마당이 넓은 연병장에 1년에 무술 수련 그 입회비만 해도 1억 달러예요. 이번에 합천 해인사에서 저 소림사 무술 한국 지부를 세운다 그래요. 근데 불교는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중국 쪽에 여러 가지 뭐 무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서양을 거쳐 들어오면서 이 수행, 수련 이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서 그런 걸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곽진호 사범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지요, 우리가. 곽진호 사범은 뭐 태권도, 합기도, 검도 자기가 단 딴 것만 해도 32단이야. 상당히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 어떨 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응? 그렇게 착해가니 뭐 하겠냐. 근데 착하다는 건 좋은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은 지혜도 없고 어정쩡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순수한 신앙, 깨끗한 양심 이런 게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이고 뱀같은 지혜는 전략이에요. 전략. 굳이 뭐 정치만 기업만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데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이 거의 체계적으로 전략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훈련이 부족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목이 열리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여호수아서 6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진입을 했는데 첫 번째 공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 그런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리고성 공략했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여리고성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 여리고성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걸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첫 공략해가지고 그걸 점령한 후에 내륙 지방으로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입니다. 전략.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 합시다. 고구마처럼 길쭉합니다. 이쪽은 북쪽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지요. 남쪽은 에집트입니다. 이쪽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요즘 그 석유가 대박 터져서 이스라엘이 300년 쓸 석유를 확보했다 그래요. 이쪽 동쪽이 유다 사막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6월절에 출발해서 40년 걸려서 이렇게 유다 사막으로 해서 유다 사막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에요. 그 여리고가 어디냐면 딱 중앙입니다. 중앙. 이스라엘 지도의 딱 중앙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중앙인 여리고를 함락시켜서 그 다음에 내륙으로 아이를 함락시켜서 남북을 분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 세력과 북한 세력이 합치지 못하도록 그래놓고 남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남쪽 공략 끝난 뒤에 북쪽을 공략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아주 군사 전략 짜는 사람들한테는 교과서적인 전략이지요. 분단시켜서 힘을 분산시켜 놓고 연합하지 못하게 해서 한쪽을 먼저 공략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반대편을 격파하는 거지요. 이걸 가장 이해하고 활용 잘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전쟁하면은 서로 양쪽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나폴레옹은 천재예요.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딱 일직선으로 기병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 중앙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양쪽 군대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7대 3으로 가릅니다. 3은 한쪽을 지키기만 하고 7 가지고 이쪽 선을 무너뜨리고 다시 합쳐서 이쪽을 공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 전쟁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략이 다르니까 힘을 모아서 중앙 돌파해서 분산시켜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했는데 워터루 전쟁 때는 영국의 웰링턴이란 장군이 왜 나폴레옹은 싸울 때마다 이길까? 나폴레옹 전략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웰링턴이. 그래서 여호수아 작전 이걸 간파했어요.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나폴레옹 군대를 깬 겁니다. 이거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모택동과 장개석 군대가 중국 대륙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
장개성은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정통적인 군인. 모택동은 중학교 정도 나와가지고 북경대학 도서실에 심부름꾼 사서로 있었지요. 그런데 모택동은 도서관에 있으면서 삼국지, 육도삼약, 손자병법 그걸 계속 읽은 거예요. 모택동은 학력은 없는데 전략적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장개석은 전투 기술은 뛰어난데 전략적이지를 못해서 그 중국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전투에는 장개석 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모택동 군대는 계속 쫓기고 도망 다녔는데 중국 대륙은 모택동 군이 차지했지요. 장개석은 전투는 잘했는데 전략적이지를 못했어요. 전략과 전투, 전략과 전술에 대해 차이를 미국의 이제 피터 드러커 경영학자가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략은 어떤 곳을 갈 것인가? 부산인가? 인천인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전술, 전투는 그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자동차로 가냐? KTX로 가냐? 비행기로 가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략이죠. 목표를 딱 정해서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인데 저는 목회자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많이 접해봤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 발상이 약해. 이 국가 경영, 민족 경영 이걸 두고 전략적인 긴 안목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처럼 애를 쓰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참 아쉬운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6.25 때의 여리고 작전을 잘 활용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메가더지요. 인천 상륙 작전을 다 반대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그 난이도가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 그래요. 조수 간만에 차나 이런 거예요. 다 반대했습니다. 미국 본국에서도 반대하고 참모들도 반대하고. 왜 반대했냐? 그거는 상륙하기에 불가능한 위치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역시 천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되는 거다. 그러니 다 안 된다 하니까 김일성 쪽도 그러시 할 거 아니냐. 그 허점을 노려서 치밀하게 들어가면 된다. 그게 여리고 작전이지요. 인천이 한반도 지도에서 딱 여리고입니다. 딱 중앙이죠, 인천. 그 인천을 상륙 성공한 뒤에 그 다음에 김포공항으로 진격했지요. 그게 아이성과 같은 거지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끔 전략 얘기하면은 은혜파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지. 그건 너무 인간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지 않냐? 뱀 같은 지혜는 전략이다, 전략. 비둘기 같이 순결한 것은 순수한 신앙 고백이고. 잠언 2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점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6절. 신앙인이 정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 목회도 그렇지요.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 스트레티지.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만든 전략이 지략입니다. 한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여럿이 의논해서 합심해서 공동작품으로 만든 전략을 지략이라 그래요. 승리하려면 지략이 많아 있느니라. 그 잠언은 어떤 점에서는 전략 교과서 같은 거지요. 내가 아는 기업, 크리스찬 기업인은 자기는 기업 경영에 상당히 성공한 기업가인데 잠언이 교과서라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사원들한테도 잠언을 자기가 계속 가르친다고. 분명히 너는 전략을 가지고 싸움해라. 승리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합의된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참 우리한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략이지요. 접근이지요. 이런 게 참 우리한테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 데에 중요합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전투는 잘하는데 전략이 없으면은 쇠 빠지게 일하고 나중에 장개석 군대 대만으로 쫓겨나듯이 열심히 했는데 뜻은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점에서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어떤 전략을 썼느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서를 전략적 관점에서 쭉 이해하면요. 굉장한 교과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근본적으로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첫째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영혼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후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게 참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래 나는 아침에 내가 오면서 내 방에 있는 전략관계 책을 몇 권 뽑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몇 번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좀 눈이 열리기를 기대해서 이거는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인생 사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평이하게 썼어요. 요거 두 권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보다가 20배나 되는 아랍 국가들 한복판에서 국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 온 세계가 경제난을 겪어도 2007년 그때 이스라엘은 지방 은행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 경영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창업 국가, 스타트업 네이션,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혁신 국가,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두 권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중요한 게인데 이게 등소평의 국가 전략이야. 등소평의 전략 사상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뭘 잘못했냐? 등소평이 유언처럼 말한 게 있어요.
앞으로 100년간 중국은 힘자랑하지 마라. 힘자랑하지 말고 속으로 힘을 길러서 실력을 감추어라. 그걸 도광양회 그래. 도광양회. 모택동이 등소평이 아주 유언처럼 신신당부했어요. 앞으로 100년간은 도광양회다. 속으로 힘을 키우고 힘자랑하지 말고. 근데 시진핑이 그걸 어긴 거야. 너무 빨리 힘자랑을 하니까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요. 이것이 등소평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경영 전략에 대한 책입니다. 아주 이건 내용이 읽을만 해요. 이건 일본의 나카소네가 이걸 쓴 책인데, 일본의 국가 경영 전략을 21세기에 맞추어서, 이건 이 사람은 20세기에 활약했으니까 100년 뒤에 21세기에 일본이 국가 생존 전략을 이렇게 해야 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일본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주 참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책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아주 젊은 전략가인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전쟁의 기술, 전략론이지요. 33가지 전쟁의 전략론을 기업 경영이나 인생 경영에 실천적인 예화를 많이 동원해서 쓴 책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전쟁의 기술 33가지 항목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서울 가서 사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고대에서 현대까지 일본인들이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스즈키 히로키라는 일본인이 고대에서 현대까지 중요한 전투나 국가 경영의 전략을 요점 정리를 한 책이에요. 전략의 교실. 또 이거는 경영 전략, 국가 경영 전략을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월터 키켈 3세가 전략의 제왕, 로드즈 오브 스트래티지. 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시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암울한 역사를 변화시키느냐, 역사를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변혁의 정치 리더십. 사회학에서는 무슨 용어가 있냐면은 한 사회가 침체된 역사를, 한 국가, 한 사회, 교회도 그래요. 이 지지부진한 역사를 몇백 년 이어가는 겁니다. 특정한 지도자, 특정한 팀이 딱 등장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역사를 탁 뜨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비교하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가다가 공중에 뜨는 순간,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 뜨는 순간, 그 아주 그 참 힘이, 에너지가 집중되지요. 그렇게 사회가 지지부진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기업은 망할락하고 나라도 막 엉망으로 하다가 딱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그런 팀이 등장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력을 모아가지고 역사가 뜨게 하는 거다. 그걸 N 바이러스 그래. N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병균을 옮기잖아요. 근데 N은 리드 할 때 N를 따서 N 바이러스는 침체되어 있던 국론이나 의식이 딱 뜨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그 리더십. 가장 유명한 것이 미국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미국 건국할 때 세계 최강의 영국 군대를 대항해서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건설했는데 미국 건국 초기의 인재들이 그런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워싱턴,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 초기의 인맥이 참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야. 일본 명치 유신이었어요. 일본 명치 유신이. 그 일본 명치 유신 때 사카모토 료마, 사토 이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단결해가 목숨 걸고 명치 유신을 성공해가지고 일본이 동양에서 처음 산업국가로 발돋움 했지요. 나중에 이 군부로 넘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건 그 다음 문제지만은 그런 특정한 순간에 그런 N 바이러스를 가진 개인 단체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를 만나가지고 국가를 비약시키고 교회를 말하면 부흥케 하고. 저는 목회를 지금 50년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읽으면. 목회를 하다가 침체가 돼요. 만데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한번 다시 불을 붙여서 띄우냐. 그동안의 목사님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부흥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다가 3박 4일 부흥회 하고 끝나면 부흥회 할 때는 뜨거워지고 익사이팅 했는데 2달 지나면 또 제자리야. 이걸 어떻게 분위기를 일으켜 세워서 N 바이러스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일으키느냐.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위기로 가정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몫이지요. 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